최근 대선 기사 보도의 주요 특징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대선 미디어 속으로.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채 한 달도 안 남은 대선 전국인데 김 시사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 흐름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흐름인 거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계속해서 이제 지지율이 조금 쌓여가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어서 이대로 이제 끝까지 간다 그러면은 뭐 승부는 거의 났다 뭐 이렇게 평가할 텐데, 그러나 이번 대선 워낙 이제 변수가 여러 가지가 지금까지 있었고 이 유권자들의 표심이라는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진영 간 결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뚜껑 열어보기 전에는 모를 선거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변수라면은 크게는 뭐 단일화 변수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변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선거의 상식으로 보면은 이쯤 됐으면은 단일화라든지 이렇게 구도를 크게 바꿀 만한 그런 변수가 사실 유일한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대선의 특징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김혜경 씨가 이제 사과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 배우자 리스크와 관련된 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화할 거냐. 그리고 이 시간은 이제 또 미디어를 다루는 시간이니까 토론이 또 예정돼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논란이 많고 특히 이제 영선 출신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검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론이 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토론장에서 잘하는 것보다는 큰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데 큰 실수를 하는 후보가 또 표를 깎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난번 대선까지는 글쎄요, 뭐 뉴미디어라고 하면 뭐 팟캐스트 정도가 어디 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대선은 유튜브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각 후보들도 유튜브 출연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는 게 이제 3프로 TV 얘기를 많이들 이제 하셨는데 기성 이제 미디어에서 특정한 어떤 주제를 놓고 이제 심도 있게 이제 그러한 이제 주제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다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뭐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도 2시간 내내 뭐 예를 들면 어떤 후보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들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유튜브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많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있는 것이죠. 후보마다 태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 유튜브에 많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좀 있었던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이제 좀 최소화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3프로 TV에 나가가지고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긴 좀 했지만. 표를 까먹었죠. 그렇죠. 그게 상당히 좀 그 국면에서는 치명적인 이제 그런 영상이 됐는데, 다른 이제 유튜브 예를 들면 게임 관련한 유튜브 출연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 논란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기성 미디어가 조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조명해 준다. 이건 이제 분명히 있는데 후보들의 태도는 또 거기에 맞춰가는 태도이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라는 게 또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후보에 대한 이제 지지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나 아니면 특정 정파에 거의 이제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이 청취자, 시청자들이 많은 유튜브, 그런 유튜브들이 있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출연을 이제 이 정파별의 어떤 그런 어떤 선호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겠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런 쪽이 좀 강했던 것 같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유튜브 포함해가지고 미디어 노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소극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윤석열 후보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뉴스 인터뷰 이런 것도 사전 녹화 방식을 많이 이제 선호를 하고 인터뷰는 신문 인터뷰를 또 선호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중앙일보 인터뷰 논란이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아무래도 사전에 게이트키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을 많이 선호를 하는 또 특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그런 방식이 좀 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녹화 방송이라든가 또 사전 녹음, 뭐 취재에 응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 아무리 뉴미디어가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기존 미디어의 그 파워랄까요, 영향력이랄까요,
이 대선 판세에 영향을 더 미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기성 미디어가 여러모로 이제 담론을 주도하는 거는 여전히 이제 맞죠. 이 유튜브에서 이제 후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KBS, MBC, SBS 뭐 등등의 이제 공중파 TV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발언이 미치는 파장하고 사실은 비교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다만 이제 유튜브와 뉴미디어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 기성 언론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기성 언론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기성 언론에 대해서 이제 후보들이 많이 뭐 항의도 하고 뭐 여러모로 이제 발언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기성 언론의 주도권이 있는 거거든요. 인터뷰를 하든 거기서 토론을 하든 기성 언론의 주도권이 있는 건데 유튜브의 경우에는 자기가 나갈 것을 또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효과에 있어서 후보 본인이 좀 유리한 부분을 선택해가지고 유튜브에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또 기존 미디어와 유튜브가 다른 점이 이 세대별이라든가 지역별이라든가 또 계층별이라든가 맞춤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다. 뭐 주식 방송에 나간다든가 혹은 뭐 애견을 주로 다루는 유튜브에 나가서 그쪽 유권자들 마음을 잘 사로잡는가 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건 좀 기존 미디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토론 이야기도 좀 해보죠. 여야 후보들 모두 토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했습니다만 역대 최저 토론 횟수로 기록될 대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법정 토론 3번 남았고 내일 모레 하면 5번으로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각 후보마다 사실은 토론은 많이 하자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전략과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해박한 나름대로 유능한 이제 대통령 후보이다 이 점을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나름대로 정치 초보로서 이제 정책 비전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빈 공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좀 차별화를 노리고 이제 토론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후보들 안철수 후보라든지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도 이 소수파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노출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에 있어서도 토론에 적극적인 태도인데 윤석열 후보 이제 두 가지 지점에서 토론에 계속 소극적인 태도죠. 첫 번째는 어쨌든 뭐 여론조사상 앞서가는 후보이다라는 점에서 실정을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 판단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후보가 큰 틀에서 이제 뭐 정권 교체 여론이라든가 여기에 호응하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정책의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분명히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점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토론한 것도 보면은 부동산 정책을 얘기를 하자 그랬더니 바로 이제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대장동 개발이 여기 쪽으로 바로 가버리잖아요. 네. 그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익숙한 부분이거든요. 거긴 자기 운동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펴고 있어서 토론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소극적인데 저는 이 토론에 대하는 태도가 이런 좀 후보별의 어떤 이 전략에 따라서 온도차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토론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소모적인 태도로 나온 것은 제가 볼 땐 이 부분도 유권자들의 판단에는 영향을 일부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날짜를 뭐 한번 정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힘들게 정해야 되고 또 누가 주최를 하는 거냐 주관을 하는 거냐에 있어서도 윤석열 후보 측이 여러모로 이제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까지 얘기를 막 하면서 왜 날짜를 거부하는 것이냐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지금 한 것은 아무래도 뭐 그게 치명적이냐는 별개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실점 요소였다 좀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뭐 역대 최소 횟수의 그런 토론 방송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 첫 번째 TV 토론이 엄청난 흥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흥행이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는 워낙 이제 그동안 이 후보들이 서로 싸우기만 하고 각자 이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유권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사 통합 시청률이 39% 나온 거잖아요. 대단히 높은 숫자. 특히 이제 요즘엔 TV를 많이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정도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례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도는 관심 자체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필적하는 이제 시청률일 거냐는 이제 그거보다 낮아질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거기에 필적하는 시청률이 나올 것 같은 게 지난번 토론에서 이 진검승부가 진짜 이루어진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좀 탐색전에 그친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 후보들이 보여줘야 될 내용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토론이었기 때문에 이번 토론을 또 시청을 해가지고 그 토론을 보고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라든가 아직 마음의 결정 못하신 분들의 어떤 결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20여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TV 토론을 보는 사람들은 이미 지지할 후보를 결정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TV 토론이 뭐 승패를 좌우할 일은 없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점 최소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후보가 그런 TV 토론에서 지지자들이 이것 봐라 이렇게 이런 모습도 보여줬다 우리 후보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후보는 이런 강점이 있어 이런 모습이 있어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으면은 이게 이제 토론이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토론에서 예를 들면은 좀 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뭐 이런 발언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태도를 봤을 때 국민들이 볼 때 좀 부적절한 어떤 태도를 노출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건 이제 상대 후보가 또 이용하겠죠. 그거를 토론에서 봐라. 이렇게 중요한 개념도 알지 못하고 또 이렇게 뭐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뭐 이런 것들로 볼 때 여러분이 이 후보 지지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결집도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도 투표장에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마음을 다 정했다라고는 얘기하고 있고 토론이 크게 뭐 치명적인 영향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 토론 때는 좀 김평론가 말씀처럼 대장동권 이외로 치면 네거티브 공세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 뭐 어쨌든 뭐 후보들 안의 문제도 불거졌고 하니까 이 네거티브 공세가 나올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계속 네거티브는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네거티브 해봐야 이재명 후보가 뭐 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재명 후보가 선제적으로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의 문제이죠. 윤석열 후보로서 이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네거티브로 볼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뭐 소재들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꺼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특히 뭐 성남 FC 수사무마 의혹이라든지 뭐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 그다음에 김혜경 씨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엔 좀 거론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도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러면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 문제라든가 최근에 이제 여러 문제 얘기했어요. 윤석열 후보의 뭐 병역 면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처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번 거론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끌려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네거티브 이 토론이 돼버릴 텐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어쨌든 유권자들은 네거티브 이슈라는 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는 거는 여러모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고 토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는 국정운영 능력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주제를 다루는 후보들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이걸 보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는 거지만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번 대선이 다른 대선과의 또 다른 점 과거에는 큰 아젠다 대형 이슈 정책 공약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경제민주화라든가 뭐 행정수도를 만들어서 이전한다든가 이번 대선은 그런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대형 공약들도 좀 없다 이런 평가도 있겠지만 큰 어떤 철학과 어떤 정책 방향의 차이가 있는 선거이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경제라고 했을 때는 과거 같으면 이 후보는 성장 중시 후보이다 또는 이 후보는 분배를 중시하는 후보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철학적으로 분류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양 후보 모두가 이제 중도층 공략에 뭔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민심에 굉장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좌우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어떤 틀에서 공약의 어떤 차이가 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당연히 후보가 다르니까 분명히 다른 색깔들의 공약이 있고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약들이 또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고 그런 선거는 또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미디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이 공약을 나름대로 발굴하고 팩트 체크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코너를 마련해 가지고 다루고는 있는데 그게 또 선거를 좌우할 만한 이런 큰 어떤 아젠다는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지 팩트 체크라는 게 이런 건 있어요. 이 사실관계가 맞는 거냐? 어떤 공약을 내놨을 때 재원 마련이라는 거를 충분히 이제 그렇죠. 이 준비하고 한 거냐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 저는 그걸 넘어서서 이 공약이 그러면 이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 철학이나 비전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거냐 여기까지 짚어야 되는 사항까지도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비하면 이제 언론의 팩트 체크 기능이라는 게 또 많이 그런 쪽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깊이가 많이 좀 있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텐데 또 팩트 체크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특별하게 내가 팩트 체크를 해야겠다 언론이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언론의 기능이거든요. 언론이 원래 팩트 체크 하는 거죠, 기능이.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팩트 체크를 지금 따로 만들어 갖고 하고 있는데 원래 언론의 역할이 뭐였느냐 이런 걸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
각 언론사마다 다 팩트 체크 하겠다고 나서서 그런지 팩트 체크도 정파성을 띠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팩트 체크가 그냥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서 가지고 어떤 이 깊이를 더 부여하려다 보니까 이게 사실관계만 여러 가지 늘어나도 그게 하나의 논조가 되는 거고 하나의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의견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팩트 체크도 언론사마다 정파성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자기 정파에 유리한 것만 유리한 방식으로 팩트 체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제가 지금 드렸듯이 팩트 체크가 원래 언론의 기능이고 그 언론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 논조이고 또 그게 그 언론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만 따로 떼가지고 이 팩트 체크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한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사 쓸 때는 우리가 다 편향적인 기사를 쓰고 있어 이렇게 할 건 아니고 그렇죠. 이 우리 수용자들이 그 팩트 체크도 당연히 그러한 논조와 연관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또 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팩트 체크의 유행이라는 게 사실 이제 언론과 공약의 문제, 정치와 공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언론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많이 됩니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무속이나 소고기 기사를 많이 싣는 것보다는 양 후보의 공약이 혹은 정책이 어떤 차별성을 띠는가, 또 실현 가능성은 과연 있는가, 그리고 실현됐을 때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가. 그렇죠. 이런 내용을 좀 실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언론에서 거의 똑같이 무속 7시간 소고기 카드 이런 것만 쓰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유권자들이 어떻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기도 하네요. 예, 남은 22여일 우리 언론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선 미디어 속으로는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